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5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한 다음 주 지나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여기 화면이 안 나. 저는요. 여러분들 뵐 때가 제일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58회부터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3회 내지 4회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기 민주정부가 좀 이제 완성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개혁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실수 없이 남겨진 과제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주제를 이제 그 경제정책 실패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이걸 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어지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수단을 그러니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몸이라고 한다면, 몸통에다 비유한다면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왼발과 오른발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 경제 철학은요, 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우리가 첫 1년 동안 청와대에 들어갔었던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공들이라고 그러죠. 어공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부경대학교 교수로 하다가 소득주도 성장 이 이론을 만든 홍장표 교수요, 경제 수석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정책실장 역할을 맡았던 장하성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공들이잖아요. 장하성 교수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하고 이렇게 관련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홍장표 이 경제 수석이 지금 이제 KDI 원장으로 가 있죠. 홍장표 수석이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책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합류를 했었죠. 이 소득주도 성장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경제라는 것이 좀 연결고리가 있었고, 혁신성장은 사실 어공들하고, 즉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만든 팀에서는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은요, 조언을 듣는 루트가 여러 루트입니다. 혁신성장은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소위 관료들이요, 소위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관료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변양균 실장 같은 사람이요. 변양균 실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예산처에 그쪽 라인이 제안을 한 게 혁신성장입니다. 근데 소득주 성장 개념이 나오게 된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박근혜 정부가 끝날 무렵에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2016년 4분기에는요. 가계 중에서 90%가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물이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뚝이 무너진 겁니다. 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인제니까는 마을을 덮칠 게 아닙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야 되죠. 두 번째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두 번째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시 주거시설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임시 주거시설도 제공해 주는 것이 소득주 성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뚝을 재건하는 게 혁신성장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고리가 이제 공정경제였었습니다. 공정경제예요. 그런데 공정경제나 소득주 성장이 혁신성장과 연결고리가 없었었어요. 연결고리가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 이론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앞으로 가려면은 왼발만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왼발이 갔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이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야 되지만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잖아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보완적인 관계인데 공정경제는 어공들이 이제 추진했던 것이고 혁신성장은 관료 출신들 소위 변양균 실장 라인들이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주 성장이 중간에 가다가 중단을 하고 어공들이 밀려나게 된 하나의 배경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주요 정책 실패 사례들을 몇 가지 예를 제가 하겠습니다. 소득주 성장 정책의 초창기에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었었습니다. 2020년까지요. 근데 포기했지요. 대통령이 유감 혹은 사과 표명을 했죠. 이걸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2019년 7월 달에 사과 표명을 했죠. 첫 번째 공식적으로 공약 추진 실패를 그러니까는 대통령 입에서 사과 발언이 나왔던 하나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이것과 이제 그러니까 깊이 맞물려 있는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었었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사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하나의 이슈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1시간 최저임금을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걸 구입할 수 있는가 이런 뭐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 5명이 모두가 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3사람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고 나머지 2사람은 2022년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이미 지금 결정됐는데 1만 원 달성은 실패했죠. 내년 임기 끝나는 해까지도요. 명백하게 공약을 약속을 못 지킨 하나의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당시에 저녁 있는 삶,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소사업장들입니다. 소사업장이라고 한다면은 고용 규모가 작은 10인에서 뭐 20인, 10인에서 30인 이 정도 사이에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아무래도 장시간 근로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30인 미만 사업장을 2022년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노사 합의만 있으면은 8시간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공약을 못 지킨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이것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 이후에 적용을 하기로 하고 5인 미만은 아예 제외를 했죠.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에서 1등 국가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재인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노동계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는 하나의 배경이지요. 이게 왜 실패했는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못 지키게 됐는지. 두 번째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은 주거정의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초점을 시간을 오늘부터는 좀 가능한 한 좀 최대한 단축을 하기 위해서요. 욕심을 좀 안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허용 안 되면 첫 번째 실패 사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두 번째 보겠지만은 첫 번째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왜 실패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과 2019년도에 16.5%, 10.9%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나왔어요. 소득 분배 지표가 많이 개선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죠. 진위계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분위 비율이라고 하죠. 상위 20% 가계 소득을 하위 20% 가계 소득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가 몇 배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떨어졌죠. 6.98배에서 6.25배로요. 상대적 빈곤율은 뭐냐면 중간임금, 중위임금의 50% 미만, 소득이 미만인 가계들 비율도 떨어졌죠. 노인층 빈곤율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OECD에서 악명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인데 노인층 빈곤율도 마찬가지고요. OECD에서 악명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이것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예요.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했냐 이거죠.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수출도 그러니까는 후퇴를 하고 있었고요. 세계 이 교육액의 증가율을 감소하면서 무역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를 채택한 이유도 소위 말해서 가계들로 하여금 부채, 즉 미래소득을 끌어다가 소비를 해가지고 경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분기에는 가계 중에 90%가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그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경기가 수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내수 강화죠.
내수 강화의 초점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쓸만한 소득이 다 있는 가게들이잖아요.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들의 소득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소득이 수입이 증가하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 같은 게 그런 거였었죠. 그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중단을 했다 이겁니다. 자, 최저임금 한번 우리가 봐보세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수구 언론들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에 연평균 7.7%를 인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7.4%예요.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요 정도 올리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 문매를 맞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준 하나의 정권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박근혜 정부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률을 5년 동안에 처음 두 해만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로 인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결국은 뭐냐면 중단된 거죠. 소득주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라진 겁니다. 홍장표 수석이 1년 만에 그러니까는 퇴장을 하고요. 자, 봐보세요. 성과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저임금 근로자는 뭐냐면은 소득이 중간에 있는 중위값이죠. 이거의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OECD에서요. 이들이 항상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90년대 한 3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20%가 넘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지난해는 16%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본 거죠. 저임금 근로자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였었어요. 20% 밑으로 떨어뜨렸잖아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 거예요. 과거에는 OECD 국가에서 저기 제일 오른쪽에서 두세 번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평균 수준으로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평균보다는 많잖아요. 평균이 13.9인데 우리는 한 17% 되니까요. 갈 길이 더 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멈춘 겁니다. 네? 멈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별 소득 자료를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월소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2019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소득이 209만 4천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9만 한 1,800원 정도 됐었어요. 아니 월소득이 174만 5천 원 정도 됐었습니다. 연소득으로 한 2,094만 원 정도 되는 거였었어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할 때요. 그런데 이 연소득보다 안 되는 층이 전체 개인들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전체 개인들 중에서요. 40% 정도가 안 됐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보다 밑에를 받고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즉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40시간을 못하고 그러니까 20시간 일하게 되면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소득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월소득보다 낮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연소득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연소득이 안 되는 개인들이 한 40% 됐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저임금 계층이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소득 계층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출범을 했잖아요. 올해 2분기까지 경제 지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워요.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보다 그러니까는 한 1%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괜찮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단위노동 비용이라는 게 있죠. 단위노동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으로 나눈 겁니다. 상품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중이에요. 상품 하나 생산할 때 하나당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들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금 증가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임금 증가율이요. 우리나라가 수출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임금을 가지고 많이 이제 갔다는 얘기죠. 즉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희생으로 가지고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계채무 증가율이 뒤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요. 가계채무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에서 16.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집계되는 43개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가계는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너무 안 썼어요. 예?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최근에 홍남기가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돈을 너무 안 썼어요. 가계는 골병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성장률이 지난해 높았던 이유가 뭡니까? K방역이잖아요.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다. K방역은 뭐예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국민들이 희생으로 만들어냈는데 가계한테 다 그 부담을 임금 인상률도 낮고 가계 채무는 굉장히 제일 높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극화가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인 19년 4분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금융보험업은 15%나 소득이 올랐는데 대면 서비스로 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 분야 같은 경우는 18%나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같은 해 2분기로 비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보험업은 그때에 비해서 11% 이상이나 증가했는데 소득이요. 문화 분야는 거의 20%나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금융은 여전히 그러니까 돈놀이 하면서 성장을 많이 한 거예요. 즉 우리 경제가 소득주 성장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도 지난 5월 달에 국가재정 확장 전략회의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양극화, 여전히 절반 정도는 그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해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소득주 성장은 계속 했어야 되는 거죠. 진위계수를 보게 되면은요, 진위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쫙 했을 때, 중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는 평균보다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요. 팔마 비율이라고 있어요. 팔마 비율. 영국의 팔마라는 학자가 만든 거라 해가지고요. 상위 10%의 소득하고 하위 40%의 소득을 그 배수를 구한 겁니다. 우리나라 1.4배로 나와요. 상위 10%가 하위 40%, 4배 가구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중간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요.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빈곤율도 한번 봐보세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은
17세 이하 빈곤율, 전체 빈곤율, 노인 빈곤율 66세 이상은 OECD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심각하죠.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여전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예?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예?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주 성장은 더 갔어야 돼. 더 가야 되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단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자산 불평등. 이건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은 아주 그냥 이것은 굉장히 심합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0%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한 70% 가깝게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법인들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더 심각해요. 상위 1% 기업이 73% 이상이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합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던 거예요. 공정경제를 그래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대한민국 경제에 선진국 못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 못 돼요. 진정한 선진국이요. 예?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가지고는, 예? 그렇죠?